자, 이번엔 여론조사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지방선거 엽세 앞둔 오늘부터 이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 인용도 보도가 금지가 됩니다. 물론 어제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는 가능해 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사 지상파 같은 경우들은 다 일제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인천시장 선거 민심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박남춘 후보 38.8, 유정복 49.3. 네,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서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의당 이정미 3.4,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김한별 후보 1.4. 부동층이 적습니다. 부동층이 한 7% 정도 됩니다. 인천일보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했고요.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추세랑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역대 이 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중앙 정치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 사이에 좀 약간 끼어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했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 기간을 갖는 이 와중에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크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집권 여당의 후보가, 유정복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도 유정복 후보와 그 박남춘 후보 두 후보 간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아니면 공약의 차별화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토론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릴 정도의 어떤 뭐 희비가 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공방에 치우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의 경쟁력 우열보다는 중앙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정당 지지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런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현 박남춘 시장이 탄핵과 또 문재인 정권 출범 바로 이듬해에 있었던 선거의 영향으로 시장에 당선이 됐었고 다시 이제 이번에 리턴 매치를 하게 됐는데, 자, 경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박빙으로 흐르고 있고 서울은 오히려 이제 지금 오세훈 집권 여당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볼 때 아무래도 유정복 후보가 선거 지형상 유리한 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박남춘 후보의 뭐 잇따른 어떤 뭐랄까 좀 공격 뭐 이런 포인트들이 그 상당히 좀 포인트를 쌓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흐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 정당 지지율과 인천의 후보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인물 경쟁력 면에서 누가 더 낫다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직 시장, 전임 시장, 현임 시장 이게 계속 리턴 매치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특별히 시장감이 아닌데 시장으로 뽑혔겠습니까? 그럼 과거에도 이미 시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쟁력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중앙 정치의 어떤 그 각 여야 정당의 어떤 지지율 현황 그리고 당시의 어떤 정세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박남춘 후보가 사실은 이번에 조금 마이너스 받은 측면이 뭐냐면 박남춘 시장이 강조돼야 될 때인데 언론에서는 오로지 다 개항을 이재명 후보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박남춘 후보의 장점이 가려져 버렸어요. 오히려 단점은 상대방에 의해서 부각되고 자신의 장점은 이재명 후보 뒤에 가려져 버린 겁니다. 자,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를 낸 거 아니냐, 역 시너지 효과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판세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인천에서는 어려운 판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수도권의 판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두 분의 분석인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의 민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44.8, 국민의힘 김은혜 40.6, 정의당 황순식 2.5, 무소속의 강용석 4.6. 역시 살펴보시면요, 부동층은 10% 내로 확실히 확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의 격차 4.2%포인트 정도 나고요.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했고요.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는 확실히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오차 범인의 접전, 강용석 후보는 여전히 눈에 띄고요. 네, 역시나 이번 경기도 선거가 지방선거의 싸움에 승패를 가누는 제일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심판론과 견제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세대별로도 보면은 60대 이상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모양새고 또 그 이하나 중도층까지 포함하면 김동연 후보가 또 앞서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투표율이 높되 어느 쪽이 높으냐. 예를 들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냐 아니면 전반적인 투표율이 높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부동층이 얼마나 이제 투표율에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내심 투표율이 높아서 젊은 층들이 또는 부동층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본인의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생각 계산법이 다른 것 같아요. 반면에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을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좀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투표율이 높되 어느 쪽의 투표율이 더 높냐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더 강고하냐 그리고 막판 변수로는 강용석 후보가 과연 선거 직전에 사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투표율을 가지고 더 이상 선거 결과를 연연하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연령별 투표율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석 후보 얘기를 좀 이어가다 보면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방송기자클럽에서 토론회를 열려고 했는데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만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해가지고 안 열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강용석 후보가 그만 중도에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노선이죠. 내일이 이제 사전 투표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은혜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강용석 후보의 발목을 잡고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을 김 빼게 하는 데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저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애초부터 좀 어렵다라고 관측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득표를 할 때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를 김은혜 후보가 다 온전히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의 단일화는 사실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팽팽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접전입니다만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선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의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선거 같은 경우는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기존 정치인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때 두 자릿수 이상의 큰 격차로 지금 민주당이 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선한 이미지죠.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도 아니었고 여의도의 구태에 물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었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민주당의 변화와 인물 교체 이것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승리한다면 결국 변화와 인물 교체가 민주당엔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구도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민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41.7, 오세훈 54. 10%포인트 이상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부동층은 여기는 확실히 줄어있는 모습. CBS가 조원 CNI에 의뢰했고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격차는 좀 줄긴 줄었네요. 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이죠. 박영선 후보가
40% 이렇게 얻었는데 그거보다는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서는 제일 큰 쟁점입니다. 다른 이슈로 전환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출발부터 뭐 인천에서 온 송영길 후보, 그 다음에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불출마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나온 송영길 후보, 이 리스크를 결국은 좀 그 격차 좁히는데 이 리스크들이 결국은 좀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좀 상당히 서울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격차인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고 김대현 평론가께는 좀 다른 질문 드려보면 아무래도 뭐 구청장 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고요.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어떨지 좀 살펴보시죠. 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4년 전 2018년 선거에서 25개 구청 중에 단 1개의 구청장만을 국민의힘이 이겼고 나머지 24개를 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25개 구청 가운데 10개 정도의 구청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그리고 10개 정도의 또 다른 구청은 경합 우세,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개 정도의 지역에서만 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 지역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와 또 시의원을 뽑는, 구의원을 뽑는 선거 전체의 구도가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뭐 50%대의 오세훈 후보와 40%대의 송영길 후보의 표차가 조금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이 수치는 거의 예측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좀 전에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송영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력은 지난번 박영선 후보가 얻었던 서울시에서의 득표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서울시에서 얻었던 그 득표의 중간 정도 언저리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송영길 후보의 40%대 초중반의 득표는 사실 거의 최종적인 스코어에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약진을 하려면 사실은 변수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토론 이외에 추가 이 후보자 토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거 유세 과정도 사실은 뭔가 불꽃 튀는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앞서가고 있고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사실 김빼기 이 선거 전략을 치렀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스스로도 못했고 상대 후보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좀 유리한 구도 국면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선거 일주일 전 선거 결과까지 저희가 예측해봤습니다. 박정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